점심값 10,000원이 이제는 특별한 날이 아닙니다. 장바구니에 몇 개 담지도 않았는데 5만 원이 넘어가죠. 그런데 월급 통장에 찍히는 숫자는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요즘만 그래 라고 넘길 때 저는 다르게 봅니다. 이건 기분이 아니라 경보입니다. 화재 경보기는 불꽃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영이부터 울립니다. 지금 이 문제를 겪는 사람은 딱 한 부류가 아닙니다. 서울에서 월세를 내는 직장인, 대출을 끌어 집을 산 가정, 아이 학원비를 미루는 맞벌이까지 같은 현장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건 내가 소비를 못 참아서 라는 결론입니다. 아닙니다. 실질 임금이 깎이고 부채 이자가 제 생활비를 잠식하면 같은 생활을 해도 더 가난해집니다. 자산 가격이 오르는 속도가 노동의 속도를 앞지르면 당신이 가만히 있어도 상대적으로 뒤로 밀립니다. 그래서 벼락거지라는 말이 유행한 겁니다. 농담처럼 들리지만 구조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계속 틀리면 결과는 수치로 나옵니다. 1년 동안 임금이 3% 올랐는데 근원 물가가 4%면 당신의 구매력은 1%입니다. 그 출가 6개월만 쌓여도 저축이 아니라 침식이 됩니다. 혈압이 정상이라도 장기가 망가질 수 있듯이 명목 숫자가 그럴듯해도 실질이 무너지면 끝입니다. 신호는 간단합니다. 당신의 임금 상승률이 근원 물가를 2분기 연속 못 따라가면 이미 몸의 천이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출금리가 갱신될 때 가계의 현금 흐름이 한 번 더 꺾입니다. 오늘부터 72시간 안에 해야 할 일도 간단합니다. 지난 12개월 실수령액 증가율, 같은 기간 근원 물가, 그리고 월 이자 지출 비중을 다시 계산하세요. 이자 비중이 소득의 15%를 넘고 실질 임금이 음수라면 행동을 바꿔야 합니다. 소비를 줄이는 게 아니라 위험을 줄이고 현금 흐름을 살리는 방향으로요. 변동금리라면 고정 전환 가능성을 점검하고 필수 지출이 아닌 장기 구독과 할부부터 끊으세요. 대중이 괜찮다라고 말하기 3, 6개월 전에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 지점에서 첫 단추를 잘못 끼웁니다. 주식이냐, 부동산이냐, 질문부터 틀렸습니다. 지금 당신의 문제는 수익이 아니라 붕괴를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봐야 할 자산은 화려한 주식이 아니라 사람들이 지루하다고 치부하는 채권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자산을 이해하는 순간 시장 전체가 내려다 보입니다. 채권을 떠올리면 안전, 은행 예금 같은 이미지를 겹쳐 놓습니다. 이 오해가 가장 비쌉니다. 채권은 안전한 저축이 아니라 금리의 그림자입니다. 금리가 움직이면 채권은 즉각 반응합니다. 그걸 모르면 채권은 방패가 아니라 칼날이 됩니다. 지금 이 문제를 겪는 사람은 투자 초보만이 아닙니다. 자산이 분산돼 있다고 믿는 중산층, 연금 계좌를 가진 직장인, 나는 리스크 안 진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까지 포함됩니다. 그들이 공통으로 이해를 잘못한 건 이것입니다. 채권은 가격이 거의 안 움직인다는 믿음. 그래서 포트폴리오에 넣어두면 마음이 편해진다는 생각. 하지만 금리 환경이 바뀌는 구간에서는 이 믿음이 바로 손실로 바뀝니다. 금리가 오르는 국면에서 긴 만기의 채권을 들고 있다면 당신은 수익을 노린 게 아니라 방향성 베팅을 한 겁니다. 그것도 대부분은 인지하지 못한 채로요. 틀린 선택을 계속하면 결과는 단순합니다. 주식이 흔들릴 때 버팀목이 돼야 할 자산이 동시에 흔들립니다. 안전벨트를 맸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문이 열려 있었던 셈이죠. 경보 신호는 명확합니다. 당신이 보유한 채권 상품의 만기가 길수록 그리고 금리 뉴스에 마음이 더 요동칠수록 위험은 커집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오르겠지라는 기대가 생기는 순간 이미 중립을 벗어난 겁니다. 지금 해야 할 행동도 분명합니다. 오늘 안에 본인이 가진 채권이나 채권형 상품의 평균 만기를 확인하세요. 이 숫자를 모른다면 그 자산은 통제 밖에 있습니다. 만기가 길수록 금리 예측 능력을 요구합니다. 예측을 못하면 줄여야 합니다. 이 판단은 사람들이 이제 금리 끝났다 라고 확신하기 전에 내려야 의미가 있습니다. 대중이 안심하기 시작할 때 위험은 이미 가격에 반영됩니다. 채권의 핵심 규칙은 하나입니다.
너무 단순해서 오히려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내려가고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은 올라갑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이 규칙이 깨지는 순간은 없었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이걸 이론으로만 알고 내 자산에 어떤 충격으로 돌아오는지를 계산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놀이터의 시소를 떠올려 보세요. 한쪽 끝에 금리가 앉아 있고 다른 쪽 끝에 채권 가격이 앉아 있습니다. 아이 하나가 금리 쪽으로 올라타 몸무게를 싣는 순간 반대편은 이유를 묻지 않고 내려갑니다. 왜 지금이야? 라고 따질 시간도 없습니다. 중앙은행이 버튼을 누르는 순간 시소는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장은 설명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여기서 대부분이 놓치는 착각이 있습니다. 금리는 조금 오르거나 내릴 뿐이잖아. 이 조금이 문제입니다. 채권은 그 조금을 확대해서 반영합니다. 만기가 길수록, 즉 시소의 길이가 길수록 작은 힘에도 반대편은 크게 튀어 오르거나 떨어집니다. 이걸 모르면 채권은 안정자산이 아니라 지뢰밭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 취약한 사람은 금리 뉴스를 볼 때마다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입니다. 기준금리 회의 날짜를 달력에 표시해두고 발표 직후 자산 앱을 새로 고침하는 사람. 그 행동 자체가 신호입니다. 당신이 금리 방향에 신경 쓰고 있다면 이미 금리 방향에 베팅한 포지션을 들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경보를 숫자로 말해보죠. 시장 금리가 1%포인트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구간에서 만기가 긴 채권을 들고 있다면 손실, 폭은 한 자릿수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건 추측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그래서 금리 변동성이 커지는 시기에는 수익률 몇 %가 아니라 만기와 듀레이션이 먼저 나와야 합니다. 이걸 말하지 않는 추천은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할 행동은 하나입니다. 보유 중인 채권 상품의 듀레이션을 확인하세요. 이 숫자가 크다면 당신은 금리 예측 게임에 서 있습니다. 예측할 자신이 없다면 내려와야 합니다. 사람들 대부분이 이제 방향이 보인다고 말하기 시작하기 전에 말이죠. 시장은 늘 그 순간에 반대로 움직일 준비를 합니다. 숫자로 보면 더 잔인합니다. 1년에 3.5% 이자를 준다는 채권은 듣기엔 그럴듯합니다. 안정적이고 은행 예금보다 낮게 느껴지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숫자를 붙잡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 숫자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시장이 보는 건 오직 지금 이 순간의 금리입니다. 가정을 하나 해봅시다. 당신은 정부가 발행한 10년짜리 채권을 1천만 원에 샀고 매년 35만 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중앙은행이 금리를 4.2%로 올립니다. 이 순간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시장에는 같은 정부가 1년에 40만 원을 주는 새 채권을 내놓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단순합니다. 누가 굳이 당신의 35만 원짜리 약속을 1천만 원에 사려고 할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움직입니다. 약속이 아니라 가격이 조정됩니다. 이때 많은 사람이 착각합니다. 만기까지 들고 가면 손실 아니잖아. 맞는 말 같지만 반만 맞습니다. 당신의 자산은 이미 기회비용으로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필요할 때 팔아야 하면 손실이 확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채권은 잠가두는 금고가 아니라 항상 가격이 매겨지는 상품입니다. 가격을 무시하는 순간 리스크는 통제 밖으로 나갑니다. 경보는 여기서 울립니다. 시장 금리가 보유 채권의 쿠폰을 넘어서는 순간 그 채권은 낡은 약속이 됩니다. 그리고 이 낡음은 할인으로만 해결됩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이자 받으니까 괜찮다는 말로 스스로를 위로하다가 필요할 때 더 큰 손실을 맞습니다. 마치 낮은 보험료만 보고 보장 내용을 안 읽은 것과 같습니다. 지금 해야 할 행동은 분명합니다. 보유 중인 채권의 쿠폰과 현재 시장 금리를 나란히 놓고 보세요. 이미 역전됐다면 당신은 시간과 가격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합니다. 급전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다면 가격을, 아니라면 기회를 포기하는 겁니다. 이 선택은 뉴스가 금리 정점 논쟁을 시작하기 전에 내려야 합니다. 논쟁이 시작됐다는 건 이미 많은 사람이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여기서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다치는 함정이 나옵니다. 금리가 내려갈 것 같으니
만기가 긴 채권을 사면 되겠네. 이 생각은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가장 위험한 베팅입니다. 장기채는 안전자산이 아니라 금리 방향에 대한 레버리지입니다. 파도가 잔잔할 때는 커 보이지만 바람이 바뀌면 배부터 뒤집힙니다. 20년, 30년 만기의 채권은 시소의 길이가 지나치게 깁니다. 아이가 아니라 어른이 올라타는 시소죠. 금리가 예상과 반대로 단 1%만 움직여도 가격은 두 자릿수로 흔들립니다. 이건 공포를 조장하는 말이 아니라 구조적인 결과입니다. 그래서 장기차에는 전문가들도 쉽지 않습니다. 방향을 맞히는 능력과 틀렸을 때 버틸 자본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어순에 없으면 결과는 뻔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죠. 2022년과 2023년 많은 투자자가 곧 금리 인하를 확신하며 미국 장기차의 ETF에 몰렸습니다. 이름값도 컸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중앙은행은 더 오래, 더 높게 금리를 유지했고 그 상품의 가격은 고점 대비 크게 무너졌습니다. 안전하다고 믿었던 자산에서 기술주 못지않은 고통이 나왔습니다. 이 장면에서 중요한 건 손실의 크기가 아니라 오판의 순서입니다. 대중이 확신을 가질 때 위험은 이미 가격에 반영됐습니다. 여기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그려봅시다. 물가가 쉽게 꺼지지 않고 중앙은행이 36개월 더 지켜본다고 말하는 구간. 이 기간 동안 장기 금리가 한 번만 더 튀어도 장기차의 가격은 다시 압박을 받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쓰러지는 건 장기채를 저축으로 들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손절을 못하고 만기까지 버티겠다고 마음먹지만 그 시간 동안 기회는 사라집니다. 경보를 숫자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장기 금리가 최근 고점을 다시 시험하거나 인플레이션 기대가 재차 올라가는 신호가 보이면 장기채는 방어가 아니라 공격 포지션이 됩니다. 이 구간에서 장기채 비중이 크다면 당신은 금리 예측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 역할을 맡을 준비가 안 됐다면 선택지는 하나입니다. 줄이거나 내려오는 것. 지금 당장 할 행동을 정리합니다. 장기채를 들고 있다면 목적을 다시 정의하세요. 안정입니까? 베팅입니까? 안정이 목적이라면 만기를 줄이세요. 베팅이라면 손실 한도를 숫자로 정하고 지키세요. 이 판단은 사람들이 이제 이나 확실이라고 말하기 전에 내려야 합니다. 시장은 늘 그 확신을 먹고 반대로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답은 단순합니다. 거친 바다에서 서핑을 포기하지 못하겠다면 적어도 호수를 선택해야 합니다. 파도가 없는 곳에서요. 채권을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시소의 길이를 줄이라는 겁니다. 30m짜리를 10m로 바꾸는 것. 이게 바로 단기국채의 역할입니다. 단기국채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가격이 폭등하지도 드라마틱한 수익을 주지도 않습니다. 대신 금리가 흔들릴 때도 배가 기울지 않습니다. 변동성은 작고 방향성 베팅의 부담도 거의 없습니다. 이 자산의 목적은 돈을 불리는 게 아니라 돈이 버티게 하는 것입니다. 응급실에서 필요한 건 미용 수술이 아니라 지혈입니다. 지금 시장은 지혈이 필요한 국면입니다. 지금 이 자산이 필요한 사람은 분명합니다. 주식 비중이 높고 변동성에 노출돼 있으면서도 그래도 현금은 놀리기 아깝다고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이때 단기국채 ETF는 글로벌 파킹 통장처럼 작동합니다. 매일 이자가 쌓이고 필요하면 바로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달러 표시 단기국채는 환율이 요동칠 때 방어막 역할까지 겸합니다. 많은 사람이 여기서 또 하나를 오해합니다. 이렇게 안전하면 수익이 너무 적은 거 아니야? 질문이 거꾸로입니다. 이 구간에서 중요한 건 수익률이 아니라 생존율입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도 포트폴리오 전체를 지탱해줄 앵커가 있는가? 그 앵커가 없으면 작은 파도에도 다른 자산을 헐값에 팔게 됩니다. 경보는 명확합니다. 환율이 급하게 움직이고 주식 변동성이 커지며 뉴스가 하루에도 몇 번씩 불확실성을 반복할 때, 이때도 포트폴리오에 안정 구간이 없다면 이미 리스크는 과도합니다. 단기국채는 이런 구간에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자체가 성과입니다. 지금 해야 할 행동은 간단합니다.
변동성이 커지는 시기에 자산 일부를 단기국채로 이동시키는 규칙을 쓰세요. 시장이 조용해질 때 다시 위험 자산으로 옮겨도 늦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먼저 살아남는 것입니다. 대중이 다시 공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때 가속해도 됩니다. 지금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설계도를 펼칠 차례입니다. 많은 사람이 포트폴리오를 수익률 조합으로 봅니다. 저는 다르게 봅니다. 위기에서 어떤 순서로 무너지는지를 미리 정해놓은 구조물입니다. 1천만 원이든 그보다 많든 원리는 같습니다.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스위치가 달려 있느냐입니다. 기초는 절반입니다. 절반을 가장 단단한 집안에 묶어둡니다. 달러 단기국채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위기가 오면 원화는 먼저 흔들리고 금리는 늦게 반응합니다. 이 절반은 수익을 노리는 돈이 아닙니다. 환율이 튀어도 시장이 얼어붙어도 집이 먼저 무너지지 않게 버티는 하중입니다. 기둥은 20%입니다. 금입니다. 금은 평소엔 투박합니다. 이자를 주지 않고 뉴스의 주인공도 아닙니다. 하지만 시스템이 흔들릴 때 역할이 바뀝니다. 종이화폐에 대한 신뢰가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금은 가격이 아니라 신뢰의 저장소로 작동합니다. 이 20%는 벌기 위한 돈이 아니라 최악의 순간에 손실의 바닥을 받치는 기둥입니다. 창문은 또 다른 20%입니다. 성장 자산입니다. 반도체, AI, 기술 같은 미래의 흐름을 담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창문은 깨져도 집을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비중이 제한됩니다. 시장이 좋을 때는 빛을 들이고 나쁠 때는 닫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창문을 벽으로 착각합니다. 마지막 10%는 문입니다. 현금입니다. 비상구죠. 시장이 급락해 세일이 열릴 때 혹은 개인적인 위기가 왔을 때 집을 부수지 않고 빠져나올 수 있는 통로입니다. 이 현금은 놀리는 돈이 아닙니다. 시간을 사는 돈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비율이 아닙니다. 언제 바꾸느냐입니다. 환율이 특정 수준을 넘어 급등하고 실질 금리가 다시 깊이 음수로 내려가면 기초를 두껍게 합니다. 변동성이 급증하면 창문을 줄이고 현금을 늘립니다. 반대로 불확실성이 가라앉고 금리와 물가의 간극이 좁혀질 때만 창문을 다시 엽니다. 지금 할 행동은 이겁니다. 당신의 포트폴리오에 스위치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오르면 산다, 떨어지면 판다가 아니라 이 신호가 나오면 비중을 바꾼다는 규칙이 있는지. 이 규칙은 사람들이 낙관으로 들떠 있을 때 이미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위기가 터진 뒤에는 버튼을 누를 손이 떨리기 때문입니다. 최근 몇 년간 가장 이상한 장면은 이것이었습니다. 주식이 오르고, 코인이 오르고, 금이 오르고, 부동산까지 같이 들썩였습니다. 원래라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여야 할 자산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같은 리듬으로 춤을 췄습니다. 이건 호황의 증거가 아닙니다. 비정상 신호입니다. 이런 장면은 늘 파티의 중간쯤에서 나옵니다. 보이지 않는 힘의 정체는 과잉 유동성입니다. 중앙은행이 돈을 풀면 그 돈은 도덕성을 따지지 않습니다. 안전하든 위험하든 수익이 보이는 곳으로 흘러갑니다. 마치 해수면이 올라가면 튼튼한 항공모함이든 구멍난 조각배든 가리지 않고 모두 떠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이른바 에브리싱 랠리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는 건 경제가 좋아서 오른다는 해석입니다. 실물 경기는 뒤따라옵니다. 먼저 움직이는 건 돈입니다. 특히 물가가 높고 예금 이자가 그 속도를 못 따라갈 때 돈은 더 조급해집니다. 가만히 있으면 손해라는 압박이 위험 자산으로 밀어넣습니다. 이때 상승은 건전한 성장이라기보다 도망치는 돈의 집단 이동에 가깝습니다. 이상 징후는 늘 함께 나타납니다. 데이터는 나쁘지 않은데 불안은 줄지 않습니다. 금리를 올린다는데 자산은 버팁니다. 긴축을 말하면서도 시장은 곧 완화에 베팅합니다. 이 괴리는 언젠가 좁혀집니다. 방법은 두 가지뿐입니다. 경제가 갑자기 더 좋아지거나 자산 가격이 현실적으로 내려오거나 역사적으로는 후자가 더 자주 나왔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렇게 전개됩니다. 유동성 파티가 끝나고 중앙은행이 실제로 돈줄을 조입니다. 신용이 마르고 레버리지가 줄어듭니다. 이때 가장 먼저 멈추는 건 상승입니다. 그 다음은 유동성에 의존했던 자산의 급락입니다. 이 과정은 느리게 시작해 어느 순간 가속합니다. 보통 3년 6개월이면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경보를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계속 뒤로 밀리는데도 자산 가격이 버틴다면 그건 체력 싸움입니다. 동시에 달러 강세와 금융시장 변동성이 같이 올라가면 해수면이 낮아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신호가 겹치기 시작하면 방어 자산의 역할을 다시 키워야 합니다. 지금 해야 할 행동은 명확합니다. 유동성이 모든 걸 밀어 올리고 있을 때는 수익을 과신하지 말 것, 레버리지를 쓰지 말 것, 그리고 파티가 끝날 때를 대비해 현금과 안정자산의 비중을 미리 확보할 것. 사람들이 아직 괜찮다고 말할 때 이미 출구를 확인해 두는 사람만이 다음 국면에서 선택권을 가집니다. 레버리지는 언제나 같은 얼굴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출, 신용, 마진, 심지어 조금만 빌려 쓰는 습관까지. 평소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파도가 높아질 때만 위험해 보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파도 위에서야 레버리지가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이미 늦은 시점입니다. 레버리지를 쓰는 순간 당신은 두 개의 게임을 동시에 합니다. 하나는 자산 가격의 방향, 다른 하나는 시간입니다. 가격이 맞아도 시간이 부족하면 집니다. 이게 가장 잔인한 구조입니다. 자산은 언젠가 회복될 수 있지만 대출 만기와 마진콜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는 수익을 키우는 도구가 아니라 탈락 순서를 앞당기는 장치입니다. 지금 이 문제에 가장 취약한 사람은 나는 장기 투자라서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장기는 빚 위에 세울 수 없습니다. 빚이 있는 순간 당신의 투자는 장기가 아니라 조건부 단기가 됩니다. 시장이 조금만 흔들려도 선택권은 사라집니다. 팔고 싶지 않아도 팔아야 하는 상황, 그게 레버리지의 본질입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렇게 전개됩니다. 유동성이 줄고 변동성이 커집니다. 금리는 높게 유지되고 자산 가격은 옆으로 기거나 밀립니다. 이 구간이 3, 6개월만 이어져도 레버리지를 쓴 사람부터 숨이 가빠집니다. 이자는 매달 빠져나가고 담보 가치는 줄어듭니다. 결국 가장 높은 곳에서 서핑하던 사람이 가장 먼저 물속으로 끌려갑니다. 경보는 숫자로 확인됩니다. 변동성이 오르는데 금융비용도 함께 오르면 그건 레버리지에 불리한 환경입니다. 여기에 환율까지 흔들리면 외화 레버리지는 위험이 2배가 됩니다. 이 신호가 동시에 보일 때 레버리지는 더 이상 전략이 아니라 위험 요인입니다. 지금 해야 할 행동은 단순하지만 대부분이 미룹니다. 레버리지를 0으로 낮추는 것. 오늘 안에 대출, 마진, 신용 잔액을 모두 적어보세요. 그리고 가격이 아니라 현금 흐름 기준으로 버틸 수 있는지 점검하세요. 버틸 수 없으면 줄여야 합니다. 손실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탈락을 피하는 선택입니다. 대중이 아직 괜찮다고 말할 때 레버리지를 줄인 사람만이 다음 국면에서 선택권을 가집니다. 금은 언제나 오해를 받습니다. 가격이 오르면 투기라고 불리고 오르지 않으면 쓸모없다고 무시됩니다. 하지만 금의 역할은 애초의 수익이 아닙니다. 금은 보험입니다. 그리고 보험은 사고가 난 뒤에 드는 게 아니라 아무 일도 없을 때 들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가장 많이 오해하는 사람은 금은 이자가 없다는 이유로 배제하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다. 금은 이자를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자가 실질적으로 마이너스가 되는 순간 게임의 규칙은 바뀝니다. 명목 금리가 3%인데 물가가 3포인트라면 현금은 들고 있는 것만으로 매년 1%씩 깎입니다. 통장 숫자는 늘지만 살 수 있는 것은 줄어듭니다. 이때 금은 부자가 되는 수단이 아니라 가난해지는 속도를 멈추는 장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상한 장면이 반복됩니다. 화폐를 찍어내는 주체들, 즉 중앙은행들이 금을 사 모읍니다. 이들은 당위 가격을 노리지 않습니다. 시스템 리스크를 봅니다. 종이화폐의 신뢰가
서서히 달아갈 때 무엇이 최후에 남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마치 거대한 배의 선장들이 항해 중에 조용히 구명보트를 점검하는 것과 같습니다. 평소에는 방해물처럼 보이지만 배에 물이 차오르면 그게 전부가 됩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분명합니다. 실질 금리가 장기간 음수로 머물고 재정 적자와 통화 공급이 동시에 늘어납니다. 이 과정이 6개 12개월 이어지면 화폐에 대한 신뢰는 서서히 균열이 납니다. 이때 금은 가격이 아니라 역할로 작동합니다. 다른 자산이 흔들릴 때 포트폴리오의 바닥을 받치는 역할입니다. 경보는 명확합니다. 실질 금리가 깊이 음수로 고착되고 중앙은행이 어쩔 수 없다는 표현을 쓰기 시작할 때 이 신호는 항상 늦게 해석됩니다. 그래서 행동은 뉴스보다 먼저 나와야 합니다. 금을 늘리는 이유를 오를 것 같아서 라고 말하는 순간 이미 늦은 겁니다. 이유는 오직 하나이어야 합니다. 보험이 필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해야 할 행동은 단순합니다. 금을 수익 자산으로 보지 말고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보험으로 정의하세요. 비중은 욕심이 아니라 목적에 맞춰 정합니다. 그리고 그 비중은 공포가 터진 뒤가 아니라 사람들이 아직 괜찮다고 말할 때 채워야 합니다. 이제 퍼즐은 모두 맞춰졌습니다. 녹아내리는 월급에서 출발해 금리와 채권의 구조를 이해했고 유동성의 파도를 봤으며 레버리지의 탈락 순서를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시장을 마치려 들지 마십시오. 대신 규칙을 세우고 그 규칙을 남들보다 먼저 실행하십시오. 대중이 안심할 때 방어하고 대중이 공포에 질릴 때 선택권을 가지는 사람. 그 사람이 이 게임에서 끝까지 살아남습니다.